오늘 강의는 뭐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지 두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운동 법칙의 의미에 대해서 법칙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운동이나 진동운동처럼 어떤 순환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진동과 순환. 이 두 개는 물론 완전히 별개의 주제입니다. 운동 이제 갈릴레오에 의해서 이제 확립된 운동의 제1법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에요. 제2법칙은 뭔가요? 뉴턴이 이야기했던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가속도가 관계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힘에 비례하는 거고, 그 비례 상수가 뭐냐면 질량이라는 거였어요.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질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하고 비례하는 거고,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당기는 어떤 정도이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주어진 힘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힘에 저항하느냐 하는 그 저항력을 갖다가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3법칙은 아직 우리가 언급을 안 했지만, 이것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반작용의 법칙이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리던던트한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여기서 보면은 힘이 만약에 제2법칙에서 힘이 없으면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가속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가속도가 없다는 것은 가속도의 정의가 속도의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수식이 없어도, 수학을 안 써도 가속도, 힘이 없으면 가속도가 0이고 가속도가 없다는 것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말을 당장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1법칙은 2법칙에서 이제 유도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게 그럼 무슨 말이냐? 분명히 유도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관성의 법칙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이 없으면, 힘이 제로면 속도가 유지된다. 그러면 제2법칙에서 유도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힌트는, 이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힘이 0일 때 속도가 항상 유지가 되느냐, 이게 모든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성립을 안 한다고요, 사실은.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 위에서 포탄을 쏘면은 북반구에서는 이것이 오른쪽으로 조금씩 휘어요. 그럼 뭐 옛날 뭐 전쟁을 해본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장거리포를 갖다가 쏠 때에는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른쪽과 왼쪽에서 어떤 뭐 바람이 안 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우리가 아는 어떤 그 정상적인 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생겨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코리올리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제의 힘이 아니라
이 지구가 좀 이상한 프레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우주 공간에서 보면은 당연히 물체는 어떤 그 등속으로 한쪽 방향으로 쏜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 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2법칙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힘은 가속도에 비례한다. 운동의 법칙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항상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1법칙은 2법칙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힘이 가속도에 비례한다. 이 법칙은 그러니까 이건 운동의 법칙인데 이 운동의 법칙이 모든 프레임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을 했어요. 힘이 없어도 어떤 가속도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포탄처럼, 지구 위에서 쏠라올린 포탄처럼.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계에서만 운동의 법칙이 힘과 가속도가 비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운동의 법칙은 항상 있겠지만 그 운동의 법칙이 힘이 가속도에 정확히 비례한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계는 특별한 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의 법칙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말하고 관성의 법칙이 이 법칙으로 보통 이제 유도돼서 나온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관성의 법칙이 모든 프레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법칙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법칙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프레임에서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특별한 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관성계라고 그래요. 관성계가 뭐예요? 관성계의 정의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계예요. 예를 들어 지구는 관성계가 아니죠. 그리고 이 관성계에서의 운동 법칙이 결국 F는 MA가 되는 거라고요. F는 MA가 성립하는 거는 이건 뭐예요? 관성계에 있어서의 운동 법칙의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관성계가 아닌 데에서는 운동의 어떤 운동 법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어떻게 된가 쓰여질 텐데 그것이 F는 MA와 같이 간단하게는 안 쓰여진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제2법칙에 들어있는 사실은 더 심오한 뜻은 따로 있습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다. 속도는 위치의 시간 변화율이다. 그래서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A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속도는 X의 미분이니까 결국 X를 2번 미분한 거예요. 이것이 위치를 2번 미분한 것이 힘에 비례한다. 그리고 힘은 뭐냐면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힘이 여기하고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쓰여진 것이 뭐냐면 이게 운동의 법칙인데 이걸 유식하면 수학적으로는 이걸 갖다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은 풀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써야되는 거예요. 미분을 한 양과 미분을 안 한 양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 뭐 그런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심오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포사체를 갖다 예를 들겠어요. 포탄은 어떤 속도로 초기 속도, 초기 위치
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런 크기로 쏘아 올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걸 우리는 이 포사체 경로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초기의 위치와 초기의 속도를 갖다가 주면 임의의 순간에 있어서의 위치에 임의 순간에 있어서 임의의 t에서의 속도와 위치를 갖다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 요 한 점에서만 주면 나머지를 다 운동 방정식이 결정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좀 같은 위치지만 다른 방향으로 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초기 조건만 알면 어떤 물체의 임의의 순간에 있어서 임의의 어떤 운명을 다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즉 초기의 순간에 있어서의 물체의 운동 형식을 알면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어떤 그 운명에 대해서 다 계산할 수 있다. 그 모든 운명은 다 우주의 법칙이 이미 결정해 놓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론입니다. 이게 뉴턴 방정식이 뉴턴 역학이 성립하면서 성립된 어떤 그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생각의 사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결정론을 제일 이제 심각하게 대변한 사람이 라플라스라는 사람입니다. 라플라스. 이 라플라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게 초기 조건을 달라. 그러면 우주의 미래를 다 계산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아르키메데스가 한 말하고 좀 그걸 이제 흉내낸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자기한테 지렛대하고 받침점을 주면 지구를 들어주겠다.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 라플라스가 이제 굉장히 그 웅변적으로 대변한 이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후에서 두 가지 이유로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결정론. 이 결정론이라는 게 결국 내가 왜 이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뉴턴 법칙의 산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뉴턴 법칙의 걸 이제 응용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뭐 19세기에 와가지고서야 이제 알게 된 건데 소위 말하는 이 비선형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선형 방정식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F는 M인 A가 가속도가 힘인데 가속도는 이제 뭐 X의 2번 미분, 한 번 미분을 도트로 표시를 하면은 2번 미분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X의 함수일 거라고요. 근데 X의 뭐 함수면은 이것은 일반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경우에는 뭐 X에 비례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용수철 같은 경우는 이게 X에 비례해요, 힘이. 근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X에 비례하는 힘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어떤 뭐 다항식이거나 혹은 심지어는 다항식으로도 쓸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X에 비례하는 이런 힘 말고 나머지 모든 힘을 다 뭐라고 하냐면 비선형적인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선형적인 어떤 그리고 이제 힘이 비선형이면 이건 다 뭐예요? 비선형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비선형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제네릭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19세기에 와가지고서 날씨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를 이제 봤느냐 하면은 변수가 3개가 있으면 X, Y, Z 3개가 있으면 혹은 3개나 혹은 더 이상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쏘아 올려요. 어떤 쏘아 올리면은 이제 이게 운동을 하다가 어떤 점 근방에 막 가까이 가는 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또 다른 어떤 점 근방에 이제 쭉 가다가 지가 돌고 싶은 만큼 돌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다가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게 어떤 주기성도 없어요. 지가 돌고 싶은 만큼 돌다가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서 7번 돌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번 돌다가 다음에는 뭐 11번 돌다가 그 다음에 17번 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요 근처를 돌고 있을지 요 근처를 돌고 있을지도 굉장히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t각이 t = 제로에 여기 있었던 거하고 t = 제로에서 여기 있었던 거하고 아무리 여기서 가까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경우는 여기서 출발을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t는 뭐 100만이라는 어떤 그 시간 후에 이 근처를 돌고 있고 또 아주 바로 옆에 있는 놈은 어떻게 도느냐 하면은 이 근처를 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을 아무리 열심히 아주 뭐 지극히 물론 인간이 뭐냐면은 신의 정확도로서 오차가 0이라고 그러면은 100만 초 후에 이 근처에 있느냐 이 근처에 있느냐를 갖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이 아닌 이상 여기하고 우리가 초기 조건이 이 물체가 여기에 있었는지 여기에서 0.00001mm 근처에 옆에 있었는지 그 초기 조건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은 이 물체의 어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결정론대로 운동 방정식을 따라서 가요. 하지만 초기 조건을 우리가 완벽하게 스페시파이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어떤 물체의 운동의 어떤 그 미래를 갖다가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나비 효과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아주 굉장히 비슷한 건데도 그 비슷한 어떤 그 초기 조건을 가진 어떤 두 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초 후에선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비 효과를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뭐냐면 북경에 있어서의 나비의 날갯짓 때문에 그러니까 나비가 한번 흔든 거하고 날갯짓을 안 한 거하고 대기 상태는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점점 가서 저기 뉴욕에 가가지고는 이게 폭풍이 될 수도 있고 폭풍이 될 것이 폭풍이 사그라들 수도 있다. 굉장히 이제 그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비선 형성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뭐냐면 케이오스라고 그래요. 케이오스는 사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어떤 경우는 이런 걸 다이내미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이내미컬 시스템의 어떤 그 운동의 모양은 무한히 많은 어떤 점들이 있고 목표점 이런 점들을 갖다가 어떤 지향점이나 혹은 픽스드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고정점들이 무한계가 있고 그 무한계의 점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어느 점에도 다 가까이 가고 어느 점에도 결국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형태로 다이내미컬 시스템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결정론적으로 뉴턴의 방정식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프리딕트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만나게 되는데 그거를
케이아틱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뉴턴의 방정식은 결정론을 의미하는 거지만 바로 초기 조건의 어떤 그 초기 조건 디펜던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초기 조건의 익스포넨셜 디펜던스라 그래요. 익스포넨셜 디펜던스. So, on the initial condition. 초기 조건에 대한 익스포넨셜 디펜던스를 통해서 결정론은 그 힘을, 그 위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결정론이 이제 또 결정론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방법이 아니라 어떤 그 물리학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양자역학이에요. 나중에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양자역학에 의하면 모든 것은 확률적으로만 다룰 수가 있고, 따라서 결정론적으로 완전히 다 결정되는 것은 거의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확률론적 실험의 결과는 확률적으로만 프리딕트 될 수 있는 거지 어느 것도 결정론적이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라플라스가 옳았다면은, 이 결정론적인 세계가 맞았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를 선택을 해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나의 모든 조건이라든지 나의 뭐 심리 상태를 결정하는 나의 모든 초기 조건들이 옛날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뭐 내가 태어나는 것도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거고, 모든 게,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양자역학이라든지 혹은 비선형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되살렸다는 말을 들을 만도 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과 비선형 방정식이 카오스가 결정론에 대한 어떤 결정론의 위력에 대해서 결정적인 어떤 결정타를 먹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질문이 있는 사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뉴턴 1, 2 법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제3법칙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제3법칙의 의미. 제3법칙의 의미는, 제3법칙이 뭐냐 하면은 내가 때리면 나도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두 개의 물체가 충돌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충돌이 뭐냐면, 한 물체가 서 있는데 다른 물체가 가서 치는 거예요. 치면 한 물체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것이고, 다른 물체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을 가만히 이제 재보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물체하고는 어떤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럼 그 무게중심이 여기 조금 크고 여기 작다 그러면은 이놈하고 이놈의 무게중심은 여기쯤 있을 거고, 이 순간에 있어서는 요거하고 무게중심은 여기쯤 있고, 이놈하고 이놈의 무게중심은 여기쯤 있어요. 요놈과 요놈의 무게중심은 여기쯤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잘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무게중심의 운동은 요건 가만히 있었고 얘가 움직였다 그러면 얘가 움직이던 그 방향으로 그냥 계속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에 있어서의 뭔가 보존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본 것은 운동의 방향이 이놈하고 이놈의 무게중심의 운동을 생각하면은 이놈과 이놈 가만히 있고 이놈은 움직이니까, 그렇죠? 이놈은 움직이고 이놈은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무게중심은 충돌 전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무게중심의 운동을 보면은 요놈이 움직이는 속도나 요 무게중심이 움직이는 속도나 똑같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의 운동은 마치 뭐예요? 충돌을 안 한 것처럼 움직인다는 게 결론이에요. 충돌을 안 한 것처럼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P를 M 곱하기 V로 정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서 이놈의 운동량하고 이놈의 운동량을 더한 것은 충돌 전후에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제3법칙의 의미는 뭐냐면 제3법칙의 원래의 의미는 뭐죠? 그러니까 제3법칙의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은 1하고 2하고 서로 작용을 하면은 1이 2에 미친 힘하고 F1, 2라고 그런 것을 1이 2에 미친 힘이라고 그러면은 1이 2에 미친 힘은 2가 1에 미친 힘하고 크기가 같고 반대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로부터 여러분은 가볍게 이 P1과 물체 1의 운동량과 물체 2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후에 있어서 일정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물리를 배운 사람들한테는 이걸 갖다가 가서 엑서사이즈로 해보라고 이제 권하고 싶고, 물리를 안 배운 사람들은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둬도 되겠어요. 그래서 제3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수학적인 증명은 거의 한 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갈릴레오가 한 게 결국 뭐냐면은 이원론적인 천상의 운동 법칙과 지상의 운동 법칙을 구별하지 않고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굉장히 유니버설한 운동 법칙으로 우리가 귀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봤고, 뉴턴에 와서는 그것을 갖다가 정식화하고 그로부터 어떻게 이제 운동을 갖다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확립한 것이 뉴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뉴턴의 1, 2, 3법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질문이 있는 사람? 네. 비선형 방정식이랑 결정문에 대한 부분에 설명하실 때 비선형 방정식이랑 양자역학을 내주셨잖아요. 네. 비선형 방정식 할 때 그 초기 조건을 저희가 솔직하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프레딕터빌리티가 없다. 운동 상태들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측할 수 없다 그런 거죠. 현재를 잘 모르니까 미래를 모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양자역학이랑 거의 동등한 의미가 되지 않나요? 아니, 이거 전혀 다른 얘기인데, 결국은 결정론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데는 같은 만큼 파워풀해요. 전혀 다른 이유죠. 양자역학은 모든 것이 확률적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결정론은 무의미한 거고, 비선형 방정식은 현재의 상태를 갖다가 무한히 정확히 스페시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확에 대해서
정확도를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한 점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비선형 방정식의 KS가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요 두 개의 점이 예를 들어서 세 개, 뭐 몇 개의 점이 굉장히 작은 범위 내에 있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도 어떤 좀 커지긴 하지만 이 정도 범위에 있으면은 이거는 프리딕터블 하다고요. 얘가 대충 어디에 있을 거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가 해서 페이즈,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 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있던 놈이 뭐 좀 심하네. 여기 있는 놈은 대충 이 정도에 가 있어. 이러면은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놈이 처음에는 여기 이제 몰려 있었던 놈이 나중에 가면은 이 전체에 걸쳐서 다 퍼져 있어.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계산이라는 게 무의미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 이것이 익스포넨셜하게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스페이스가. 이게 이제 논리니아리티의 성질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거기에 비해서 요게 뭐예요? 요거는 리니애리티예요. 이게 선형적인 어떤 이볼루션이고, 이렇게 가는 거는 임의의 어떤 그 작은 크기가 페이지 스페이스 전체만큼 커질 수 있는 것이 그게 논리니애리티예요. 교수님, 근데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그걸로 결정적이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이 그 내는 이 두 개 반박되는 이론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나요? 사람의 자유의지가 양자역학적으로 작용해서 하느냐, 혹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냐. 둘 중에 이제 꼭 내가 그걸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양자역학 쪽에 가깝다고 봐요. 그 이제 뇌의 메커니즘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펜로즈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정육면체의 그림을 보면은 잘 쳐다보면은 요것이 뭐냐면 어떨 때 보면 튀어나와 보이고 어떨 때 보면 뒤로 들어가 보여요.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뒤로 들어갔다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의식의 구조가 그 두 가지 상태의 어떤 슈퍼포지션이다, 중첩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이제 여담이지만 하여튼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겁니다. 결정론을 부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게 결정론적이라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설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물의 어떤 모든 프로세스가 그렇게 결정론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갈 곳이 있다, 설 곳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지금 몇 시냐? 2시인가요? 한 20분 동안 이게 진동운동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진동과 순환, 이게 말이에요. 이 간단한 물리학에서 배우는 운동 중에서 가장 간단한 운동이 이게 이 자유낙하 제외하고는 진동운동입니다. 용수철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너무 심오합니다. 이게. 진동의 운동. 왜 그러냐면은 우선 진동운동을 갖다가 한번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이것은 용수철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질량이 m이 있고 여기에 어떤
자유롭게 그냥 놔둔 상태,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길이를 갖다가 x0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 힘을 이렇게 가해가지고서 요만큼 더 늘렸다. 그랬을 때에 요 늘어난 길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y라고 그러면은 이 y의 운동이라고, 요놈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놈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MA는 M의 Y의 두 번 미분이죠. 이것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요. 힘이 복원력이 작용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한번 봤음직한 그런 운동방 정식인데, 이걸 한 번도 못 봤다고 해도 이 수업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그 운동의 양식은 뭐냐 하면은 그런 거죠. 이렇게 늘어났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릴리즈 시키죠. 딱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수축을 해서 원래의 길이까지 y=0까지 갔다가 거기서 스탑을 하나요? 가는 관성에 의해서 밀고 들어간다고요. 용수철을. 그래서 처음에 출발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A만큼 당겼으면 마이너스 A까지 가야만 멈춰요. 그리고 그 잠시 멈췄지만 그건 순간적으로 멈춘 거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다시 용수철에 밀려가지고 다시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단진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단진동이 뭐 그렇게 심오하냐? 이걸 보면은 우선 이 단진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수철만 기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용수철만 기술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떤 이모의 그릇을 갖다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집에 뭐 그릇이 있겠죠. 그릇이 있으면 그릇이 이렇게 밑이 이렇게 둥글게 생겼다고 그래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구슬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슬의 어떤 여기서의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요. 이것이 요 앰플리튜드가 작으면, 진폭이 작기만 하면 이 구슬의 운동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단진동 운동과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임의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뭐 역학을 갖다가 배울 기회가 앞으로 있으면 알겠지만, 임의의 어떤 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임의는 아니겠는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물체의 어떤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릇에 어떤 모양을 한 그릇에 놓여 있는 구슬의 운동으로 매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 그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 포텐셜이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임의의 운동은, 임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모양의 그릇에 있는 구슬의 운동과 같아요. 그러면 이 그릇의 모양이 여기 이런 미니멈이 있겠죠, 그렇죠? 최소점이 있으면은 요 근처에서의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요. 원자도 그렇고 분자도 그렇고, 그런 모든 운동이 이 미니멈 근방에서의 운동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전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 단진동 운동으로 기술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단진동 운동,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봐요. 만약에 그 생긴 그릇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다가 올라갔다가 가서 계속해서 그냥 떨어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결국 X를 갖다가 쭉,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속도만 바뀌지 방향 그냥 계속 그냥 정처 없이 떠나가는 그런 운동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건 뭐냐면 파국이죠. 이런 것은 파국. 예를 들어서 온도가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기만 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타 죽겠죠. 그렇죠? 근데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안정된 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재앙이 닥쳐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0년에 예를 들어서 뭐 0. 몇 도가 올라간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안정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 온도라고 하든지 뭐 어떤 그 온도가 몇 도 올라갔다가 몇 도 내려가는 그런 운동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온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이건 뭐 파국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어떤 그 안정된 시스템은 임의의 안정된 개의 운동은 뭐예요? 전부 다 어떤 운동이냐면 적당히 증가했다가 적당히 감소하는 운동이에요. 그냥 올라가면 파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다 전부 단진동 운동으로 기술된다고 해도 좋아요. 굉장히 좋은 근사로. 그래서 이 단진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유니버설리티가 있어요. 임의의 뭐라고 그럴까? 안정된 개는 전부 단진동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국으로 치달아 가지고서 뭐 사라져버리는 그런 개가 아니라고 그러면 전부 단진동이기 때문에 이 단진동 운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굉장히 열심히 살핀 사람들이 고대의 이제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에 와가지고 헤겔이라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어떤 이 얘기하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음양오행설이라고 그럴까? 혹은 나아가서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체계화된 주역이라고 하는 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서오경 중에 하나죠. 그 주역은 뭘 기술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흥망성쇠의 어떤 그 운동 법칙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주역이에요. 근데 그 주역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게 다른 게 아니라 간단히 얘기하면 단진동 운동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스테이트먼트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진동 운동을 여기서 여기까지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끝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이 하나의 극단이고 왼쪽 끝에 있는 것이 하나의 다른 것이 하나의 이제 다른 극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갖다가 양이라고 그러고 하나를 갖다가 음이라고 그러면은 요 맨 끝을 뭐라면 극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다른 하나는 극음. 그러면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단진동 운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극양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스탑했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갖다가 양이라고 그러고 왼쪽이라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극양 극음이라고 하면 오른쪽을 양, 왼쪽을 음이라고 그러면은 극양에 도달하면은 뭐가 형성되는 거냐 하면은 뭐냐면은 왼쪽으로 가는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은 극양이 이름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어떤 그 음의 방향의 운동을 낳는다는 얘기죠. 극양이 이름을 낳는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그 양도 굉장히 강한 양과 강한 약한 양이 있고 음도 강한 음이 있고 강한 약한 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양과 음을 조금 그 세기를 갖다가 조절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 두 개로 다시 나누면은 그래서 양을 갖다가 큰 양을 뭐 극양이라고 하듯 혹은 태양이라고 하듯이 태양, 클태자 태양입니다. 태자입니다. 그래서 태양, 태음, 그 다음에 소양, 소음 이런 식으로 나누면 그걸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극양이 있다가 그 다음에 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근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금방 이야기를 안 한 거지만 단진동 운동은 뭐냐면은 이 원운동의 프로젝션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일정한 속도로 이 원주를 돌고 있는 물체의 이쪽 방향의 그림자가 바로 정확히 단진동 운동이에요.
그래서 극양 다음에는 뭐냐면 소음이 오는, 그러니까 소음이 오는 거예요. 극양, 그러니까 이게 혹은 태양 다음에는 소음이 오는 겁니다. 여기가 소음이에요. 쭉 가가지고서 극음에 혹은 태음에 도달한 다음에는 그 다음 뭐가 극음이 뭐를 갖다가 태동시킬 거냐 하면은 오른쪽 방향 운동, 즉 소양을 갖다가 태동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분법으로 하는 게 사상이고, 이걸 다시 한번 나누면은 뭐냐면은 그게 뭐냐 8괴가 된다고. 그 8괴가 돼요. 그래서 음양 다음에는 뭐예요? 사상. 그 다음에 8괴가 되는 거예요. 8괴. 그래서 8을 다시 이제 그 분할을 해가지고서 둘로 하면은 8, 8이 64, 64개의 괴가 나오고, 그것이 뭐냐면 64괴입니다. 그리고 이 64괴에다가 어떤 철학적인 미닝을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64괴에 대한 어떤 그 쭉 그 설명을, 예를 들어서 임의의 위치가 있으면 이 위치는 어떤 성질을 갖는다. 음과 양의 성질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성질을 갖는다 하고 이제 64괴에 대한 이 쭉 그 설명을 해놓은 게 그게 주역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운명이라든지 혹은 어떤 한 그 국가의 흥망성쇠의 현재의 포지션을 갖다가 그러면 여기 64괴에 어디에 할당을 하느냐 하는 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어떤 심오한 어떤 그 철학에 의한 프리딕션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이제 동양 철학의 이제 그 주역이 동양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에 관한 어떤 그 정밀한 관찰을 통해서 이제 이 단진동 운동을 해석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여기서 주역을 강의할 생각은 없고요. 나도 잘 몰라요. 주역의 왜 64괴에 예를 들어서 근괴의 뜻이 이러냐. 그건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주역의 어떤 오리진은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안정된 개의 흥망성쇠는 다 이 단진동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진동 운동을 이제 또 이 음양 8괴를 갖다가 좀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이제 해겔이에요. 해겔의 변정법입니다. 이 변정법의 핵심 사상은 음양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극양이 음을 낳는다, 소음을 낳는다. 어떤 태제가 있어서 어떤 기운의 최고조에 달하면, 그러면 그 최고조에 달한 그 상태가 자기 자신의 모순을 갖다가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제는 안티태제를 낳는다. 똑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극양이 소음을 낳는다. 그러니까 태제가 안티태제, 태제를 낳는다는 말은 극양이 소음을 낳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결국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해겔이 한 개의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 얘가 뭐냐면 주인과 노예의 변정법입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는 그런 거예요.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정복해가지고서 노예로 만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그러니까 주인은 왜 노예를 만들었냐 하면 자기의 힘이 고강하니까 노예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인은 이제 일 안 하죠. 노예가 다 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게 어떤 형식으로 발전을 하느냐 하면은 주인은 노예가 없이는 옷도 못 입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예는 점점 강해지고 주인은 점점 모든 어떤 뭐 밥도 못 먹죠, 나중에 가면은. 일도 안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노예는 강해지고 주인은 약해져서 결국은 두 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힘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극에 달한 그 파워가 뭐를 낳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멸망을, 이제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는 길을 스스로 이제 잉태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은 뭐냐 하면은 이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의 경향이 스스로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스스로의 변화를 갖다가 초래시키는 새로운 어떤 변화의 기운을 낳는다. 그게 해겔의 변정법의 핵심이고, 그것은 뭐냐면 음양 이론하고 대동소이한 거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단진동 운동에 대한 철학적 해석에 불과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물리학의 어떤 뭐 역사나 혹은 그 법칙의 철학적 의미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로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